자, 이번에는 여러분 KF94 한지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한지. 한지로? 예. 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KF94 인증을 받은 질병 마스크인데요. 숨쉬기는 KF80보다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의 당나무 한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서림 방지 노즈 클린 및 최고급 이어밴드가 적용돼서 귀도 편안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직접들. 네. 이 당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서 비롯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입냄새, 자기 입냄새를 내내 맡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를 제가 제일 요즘 많이 닦거든요. 내 입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이를 계속 닦게 저도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크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여기서 보풀 일어가지고 계속 코를 마스크 중에서. 네. 신기하다. 이거. 한지가 원래 그 항균성이 뛰어난데요. 맞아요. 이에다가 이제 천연 프로폴리스 항균제까지 대박. 코팅해서 정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포털에서 도담 한지 마스크, 도담 한지 마스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담 마스크는 국내 업체가 한지로 만든 KF94 인증 제품이라서 한 개에 1,500원에서 2,000원대 고가 제품입니다.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경우 개당 990원. 네, 놀라운 가격에 또 배송비 빵원에 무료 배송으로. 영원 아니고 빵원. 빵원이에요, 빵원. 개당 네. 구매를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보다. 50매 100매를 구매하실 경우 훨씬 저렴한데요. 100매는 84,000원. 840원이네요. 진짜 원래 싸죠? 99,000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94가 안전하다고 94 쓰라고 아니, 하는데 그리고 저는 80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숨 차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얇고 좋네요, 이거. 숨이 잘 쉬어져요. 이거 네. 칼라 마스크도 1,000원 하잖아요. 1,500원, 1,500원. 귀가 편해. 500원. 귀가 아주 편해. 네.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도담 KF94 한지 마스크로 마스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쓰면 좀 더 예뻐 보여요. 근데 김영민 PD님 얼굴을 다 가리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 여기 턱이 좀 남긴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저렇게 필요한 데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 가리고. 잘생겨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 가리니까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남형. 자, 미남형. 이 후원이다. 여러분, 김용민닷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성동 씨? 권성동 형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동이 형이 이제 지역구가 강릉입니다. 아, 그쵸. 강릉이에요. 안동인 줄 알았어요. 강릉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분이고요. 네. 그 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성동이 형이 원래 검사 출신이에요. 아,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났잖아요. 윤석열 그 당시. 그 저기 외할아버지가 뭐 이 동네에 살았나 아마 뭐 그랬을 하여튼 거예요. 동네 친구라면서요. 네, 그래서 뭐 강릉의 외손이 왔습니다, 여러분. 강릉의 외손이 정권 교체해서 이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그날 밤에 그냥 잘 수 없겠죠. 네. 이거. 근데 윤석열 씨는 진짜 알코올 중독자 같아요. 이거를 항상 애주가로 해줘. 아니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중독이에요? 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사법시험도 뭐 그거 하느라 몇 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이 정말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선거 로고송은 맨날 술이야. 네. 이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술을 좋아하세요. 그날도 이게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뭔 사달이 났어요? 그날 밤에 이제 저기 강릉에 한 조그만 이제 술집에 갔는데 넓지 않은 술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걸 꺾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성동이 형이 거기에서 네. 어떤 부부가 이제 술을 드시는데 네. 해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더니 여성에게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요? 권성동 씨가? 의원이? 네.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네. 아니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어? 부부가 있는데? 그렇지. 그럼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다는 남편이 거예요? 있는데 여성한테 아는 사람 아니야?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럴 그러더니 수가 남편 있나? 보고는 아이고 안딸이 잘 걸었네. 그게 눕혔다는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남편이 그랬다고요? 남편 보고 남편 보고. 이 아름다운 여성을 안딸이를 걸어서 눕혔다? 이런 얘기로 난 들었는데 그게 누가 취재를 한 거예요? 그 권성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 두 분이. 네, 그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12명인가가 현장에 왔다고 하죠. 경찰이? 경찰들이. 예. 12명이 온다는 건 진짜 뭐 많이 작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대형 거죠. 패싸움이 나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패싸움이 난 않은 거야? 일인데. 자꾸 권성동 씨는 분위기 좋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열린공감 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열린공감 TV가 그냥 뜬 소문 이걸로 보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을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경우, 나 혹은 크로스 체크를 한 경우에만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린공감 TV가 그동안 다운 신뢰가 보도한 있으니까. 것들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 많잖아요. 네. 이거는 권성동이라고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후보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보도를 했어. 네. 그러니까 권성동이 바로 이제 입장을 냈는데 부부 중에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술자리에 찾아와가지고 팬이라고 하더니 아내를 소개시키더라. 내 아내를 보고 권성동이 아이고 참 아름다운 미인을 부인으로 두셨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분을 두셔서 참 좋습니다. 덕담을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덕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덕담입니까? 이 정도면? 일단 요즘 정서로는 누구 맘대로 얼평을 한 거 아니에요, 얼평입니까? 얼평. 누구 맘대로 얼평입니까?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뭐 물론 뭐 외모 칭찬을 듣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왜 무슨 권한으로 네가 얼평이야 이렇게. 근데 왜 경찰이 온 거예요? 얼평을 자, 했으면 근데 경찰이 올 일이 없잖아요. 칭찬으로 끝났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권성동 씨가 말하기를 기분 좋게 헤어졌다는 거야. 네. 그리고 끝이야. 권성동의 해명은. 덕담 주고받고 기분 좋게 헤어졌다. 근데 경찰 이거는. 12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또 이 저 부부가? 피해를 입은 분이 증언을 말씀하셨고. 했어요? 예. 오. 그 뭐야? 그럼 갑자기 별심을 해가지고 권성동이 엿먹이려고 그랬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동안은 권성동이 이거는 공작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저하고 이름이 같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이 네. 112 보고서를 네. 입수를 해서 오.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성희롱 관련한 그런 신고가 있었다. 고발이 아니라 신고가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거를 만약에 쟁점화 문제시한다. 그래서 문제 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고발하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종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건 새벽에 증거가 신고된 내용이 새벽 1시 20분, 새벽 35분. 아내와 같이 있는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상대방은 국회의원이다. 지금 이 사람 자리를 이탈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탈한 걸까요? 1시 20분에 1시 35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경찰 12명이 왜 출동하니까. 백차갔더냐 이거야. 그렇게 덕담을 했는데 덕담을 했다고 그걸 성희롱이라고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뭐 경찰이 인지하고 간 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간 거니까 네. 우선은 신고할 만한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네. 게다가 술집 관계자가 그 KBS 강릉방송국 기자한테 성희롱 발언 때문에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다음에 그런 경우면 관할지구대에서 나오고 끝이지. 여기 보니까 본서 수사팀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안이 어느 정도는 조금 들여다볼 만한 상황이니까. 덕담하고 본서의 헤어진 수사팀까지. 건 아닌 게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뭐 약간의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경찰까지 부르진 않거든요. 뭐 부인이 예쁘시네요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그 이상의 기분을 있었어. 언짢게 했을 얼평을 만한. 했고 얼평을 한 건 맞고 둘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얼평한 건 맞잖아요. 그 남편한테 이런 부인과 함께 사셔서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딸이 발언도 그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런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멘트, 정확한 멘트가 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권성동 의원 해명에서도 이 멘트가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들이 아주 기분이 나빠서 바로 그 자리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 시간이 1시 반쯤이고 새벽 1시 반. 1시 반에 그 식사 후는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경찰 수사팀까지 출동을 하네. 권선동 위원 혼자 있었나요? 윤석열 씨랑 같이 윤석열도 있었고 김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 문제는 거기에? 지금 여기가 방역수칙이 8명까지였는데 네. 뭐 따로 떨어져 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온 일행이면 밥 먹으러 갈 때 나눠서 먹는 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 일행인 거. 내가 전에 아니, 절대 안 진짜 돼요. 안 돼요. 그 한번 5명하고 뷔페를 갔거든. 안 된대. 안 돼요. 그럼 따로 안 돼요. 테이블 앉겠다. 그래도 안 돼요. 못 본 척 하겠다. 안 돼요. 모르는 사이. 말도 안 그럼 하겠다. 여기서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의절하겠다 이 자리에서.
그래도 안 된대. 그래도 안 돼요. 저 그래서 네,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월급 물으셔야 못 들어온다고 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최소 8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황상으로는 몇 명이 정확하게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로 떨어져 앉았다라는 설명을 한 걸로 봐서는 방역수칙에서 되는 기준 인원수를 넘긴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되고, 물론 권성동 의원은 뭐 그거를 어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역이 좁기 때문에 신고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릉이 뭐 몇천만 되는 인구가 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그냥 상황을 그냥 추측만 해보건데 그 두 부부만 계셨다면은 TV에서 틀면 알 법한 정치인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랑 김은혜 의원 몰랐다 치더라도 윤석열 알 거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자기네들이 팬이라고 만약에 가서 뭐 그냥 뭐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뭐 근데 아름다우시네요 막 요 정도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도 약간 험악하게 나오는데 아무도 그 8명 중에 누가 중재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화났을 수도 이게 있지 뭔가 않았을까.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자리를 다들 뜬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추정인데 추정. 분명히 약을 쳤을 것이다. 어디에요? 약이 뭐예요? 그 신고까지 들어갔으면은 권성동이가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죠. 아 거기 경찰서장 이런 그저 사람들? 강릉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데. 아니니까 예.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누군지 신고자가 누군지를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2차 피해도 가능할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 왜 이래서 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뭐 그런 말은 아니더라도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 후보자까지 같이 지금 왔는데. 소상공인들, 국민들 방역수칙 지키느라고 손님들까지 다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술 먹겠다고 그렇게 들어간 것도 참 꼴보기 싫은데 거기 1시 반에 가서 또 그러니까요. 이런 성희롱 짓을 받아. 해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참. 아니 먹고 싶으면 둘이서 먹으면 되잖아요. 둘이서. 아 정말 파도 끝도 근데 없네요. 그 시간에 사실은 요즘 뭐 여러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벽 1시에 술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없어요. 10시만 넘어도 뭐 근데 그 9시만 넘어도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비수도권은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짐작컨대 아마 몇 안 되는 새벽까지 문 여는 술집이 아닌가. 그랬을 수 생각합니다. 있죠. 예. 네. 이해하기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반성하세요. 이분은 그리고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권성동은. 성인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본인이 어쨌든 본인 입으로 밝힌 셈이에요. 자, 하여튼 뭐 이 권성동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또 이제 김건희 사태를 통해서 보는 건데 네. 얼마든지 언론을 주무르면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린 사회의 적이에요. 여러분. 진실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 앞에서 몸 낮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불의 부조리에 대해서 나는 이것과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각성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언론만 주무르면 진실 사실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독재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열리진 않더라도 그 비슷하게라도 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이게 바로 그럼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맞아요. 네. 참 너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관행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저는 여기서 이분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끊어내자는 그 시대적인 의식에 이분은 반하는 분이다. 이분이 말하는 관행이 과연 우리가 다 싸워서 없애려고 하는 것들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지도 않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건 이분이 시대 정신에 아주 반하는 분이라는 자, 거죠. 이 강릉에서 그렇게 열심히 꺾고 그날이 이제 금요일 밤에 가가지고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토요일 새벽까지 꺾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력도 춘천에 가가지고 네. 사진만 찍고 아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었습니다. 아이 참 웃깁니다. 많이 웃깁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15분 남았네요. 네.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못했던 이야기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좀 쓴소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하셔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쓴소리를 했는데 보니까 오마이뉴스 기사 중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윤홍식 이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아까 또 유토피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싶어서 마치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1964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설립한 최초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입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한국을 선진국에 편입시키는. 네, 이게 최초래요. 그 한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선진국으로 왔는데 그런데다가 뭐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국 K컬처가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대부분의 모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겉으로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선진국 대열에 쓴 그런 나라인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 2018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요. 개발도상국인 터키, 멕시코, 칠레보다 훨씬 더 상대 빈곤율이 높았고 또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3.4%입니다. OECD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불평등 지수는 미국에 이어서 OECD 국가의 4번째고 자살률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 1위입니다. 뭐 거의 10년 가까이 1등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런 모순에 직면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 100년이란 시간 동안 선진국을 꿈꿨는데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꿈꾼 것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모의 찬스, 불평등과 비정규직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엄청난 분노가 표출했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불평등한 한국 사회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인이 분노하는 것은 성장 제의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불평등한 결과가 아니라 이웃의 안정적인 삶이 내 기회를 가로챘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스스로 죽거나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그냥 눈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성장, 성공, 경쟁, 그게 제일주의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내 가족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연대가 없는 사회, 이것이 공감이 없는 이런 사회로 초래가 되었기 때문에 분노만 남아있고 다른 타인에 대해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연대라는 건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총체적인 삶의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린 이 성공의 덫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교수님은 이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총체적으로 삶을 바꾼다는 것은 근데 이제 내년 대선에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조선인들이 일제강점에 신음하고 있을 때 1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거라고 우리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 아마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다. 그 불가능을 우린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00년 전 그 말도 안 되는 상상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냥 작은 언덕을 오르는 번거로움일지도 모른다라는 그에 비하면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사회의 공감과 연대가 부족한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되게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큰지에 대해서 그리고 삶이 얼마나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숨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 구로 디지털 단지를 오려면 영등포라든지 대림을 지나오잖아요. 커다란 차들만 다니는 큰 사거리에서 폐지를 정말 우리 키보다도 훨씬 큰 폐지를 싣고 리어카에서 그 차도가 다니는 곳으로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굉장히 힘겹게 길을 건너셨는데 그때 제가 막 현금을 찾았어요.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빨간불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찾아도 진짜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카드면 다 드릴까?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현금을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다니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 얼마 전에 실천을 했거든요. 차에서 내린다는 게 사실 너무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비가 오는 날 그래도 이렇게 몇만 원을 드리면 그래도 그날 일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막 마음 잡고 찾지 않은 이상은 참 보기 힘들지만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외면받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오윤혜 씨 복 받는 이유가 있네요. 아. 돈 쓸 줄 아는 여자였어요. 네. 정말 맛이 간 그런 진보 논객보다도 맛이 같다고 하는 줄 알았잖아요. 멘탈이 그거 깜짝 놀랐어요. 멘탈이 맑아요. 예. 네. 예전에 홍석천 씨가 이제 방송을 같이 해서 제가 안면이 있는데 그 오빠가 이태원에서 가게를 굉장히 여러 개 했었잖아요. 네, 그쵸. 지금은 다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새벽이 되면 고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신대요. 그럼 매번 바뀌시잖아요. 그럼 저렇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뒤에 가서 이제 담배 피는 척 하면서 슬쩍.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는 보이는 일. 나 굉장히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저런 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집 앞에도 폐지 주로 오시는 어머니가 있으신데 제가 신문하고 책을 모았다가 이제 한꺼번에 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날 진짜 그분은 좀 쉴 수 있죠. 안 돌아도 되니까. 네. 근데 몸도 왜 이렇게 야위신데 무게는 또 어마무시하고 그 다 같이 3,000원이라면서요. 진짜 그 길을 건너실 때 제 옆을 딱 지나가시는데 그 할아버지의 표정과 막 그게 너무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짐이 너무 그 순간 느껴지면서 우리 다 나이 들고 노인이 되는데 공평하게 나이 먹는 건 똑같은데 이분도 젊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어딘가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떤 뭐 연예인이 떴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스캔들에 휘말렸어. 그러면 팩트 따지지 않고 그래 잘 걸렸다 하면서 막 테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떴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고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디 갈 곳이 없어 막 찾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 지옥의 화살촉처럼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라도 같이 더 연대하고 더 그런 그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윤홍식 교수님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멋진 엔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에 있는 중학교 11명이 맞아요. 그거는 두고두고 봐도 기분이 좋아요. 어느 집 자식이를 저렇게 잘 키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할머니를 애들이 껄렁껄렁해서 다닐 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잖아요. 중학생들 보면. 근데 그 리어커를 밀어주고 또 같이 밀어주잖아요. 어찌나 이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정화시킨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그거 보면 진짜 힐링 되잖아요. 맞아요. 다른 게 힐링이 아닙니다. 예. 일단 우리가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 이게 회복되는 사회면 좋겠어요. 동병상련. 일단 서로가 애쓰는 서로를 봐주는 그 마음이 사실 근데 이 마음이 언제 꺾이냐면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맞아요. 이 마음이 들면 이 마음이 꺾여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들거든요. 우리가 측은지심을 갖고서 살아갈 때 그게 보람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이런 어떤 염세적인 생각보다는 맞아요. 더 그런 온기가 또 퍼지잖아요. 내가 이웃을 도우면 그 이웃은 또 누군가를 돕고 맞아요. 특히 또 요즘 연말이라 가지고 요즘 뭐 구세군 그 냄비도 많이 사라지고 사랑의 열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금을 못 한대요. 그래서 나서서 좀 능동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 오늘 일을 쉬면은 내일은 굶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또 기본소득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난 다 알겠어. 어떻게 화살 훅 찔렸어요? 화살촉. 어떻게 기본소득이라도 얘기하고 그래서 네, 합시다. 오늘 하나라도 얘기하려고. 나 너무 다 느껴져 이제. 몸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할 테니까 정리하고 계세요. 방송이야. 제가 어른이 돼서 느낀 건 뭐였냐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저렇게 빌어먹는 거야 라는 말을 저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사회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실수하거나 사업이 뭐 부도나거나 보증을 잘못 써거나 뭐가 꺾이거나 한 번 정도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의지가 없고 뭐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쩔었고 뭐 모든 이 빈곤과 모든 잘못이 다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리는 그런 시선도 뭐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해요. 안정망.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지금 화면 정지된 줄 알았다고. 저는 저 방송의 달인이 저렇게 얼어있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야,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냐. 나 정말 너무 참. 입 순수한 밖으로 사람. 나오기도 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사실은 제가 제 아내분도 굉장히 좀 제 마음을 잘 읽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아내분보다 드디어 화를 내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올 때까지는 까맣게 몰라요. 그래요. 근데 우리 오윤혜 씨 앞에서는 네. 내가 뭐. 저는 이제 PD님 뒤통수만 봐도 오늘 식사를 하셨구나, 좀 배가 고프시구나, 일을 많이 하셨구나,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공복을 맞췄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 그래요. 노고가 너무 느껴지고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윤혜 씨의 문제 제기 굉장히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중학생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행의 영향력인 거지 구조적인 문제를 아이들이 리어커를 밀어준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층간소음 있는 거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면 좋지만 아파트를 똑바로 줘야지. 맞아. 네. 똑바로 줘야지. 처음부터. 층간소음 안 들리게. 네. 누가 위에 피아노 치는데 20시간 치는 피아노를 밑에서 나댈 수 있으면 그건 아파트가 아닌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할 기회가 곧 오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하여튼 뭐 지금 사회 안전망의 문제죠.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 시혜적 복지,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다, 뭐 이런 시혜적 복지로는 답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시혜적 복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자신의 가난을 입증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자존감의 상실, 이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시혜적 복지를 함에 있어서 너의 가난을 입증해봐. 그러면은 가난 입증 못 하겠지. 그렇게 생각도 못 할 거야. 정말 절박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자신의 가난을 입증하겠지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숫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혜적 복지는 복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관료적 사고가 개입돼 있는 거예요. 이걸 타파해야 됩니다, 정말. 과감하게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시기에 방역을 위해 협조하는 국민들한테 그냥 팍팍 쏘고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선진국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식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그리고 때문에. 또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김종인 씨가 아주 정확하게 이 관료들의 사고를 대변했는데 네. 국민들이 꽁돈에 맞들이면은 정신을 못 차린다. 꽁돈이라니요. 이게 뭐냐면은 전 국민 지원 한번 하면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거절한다는 거죠. 관료들이 자기들이 이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느 거는 집행 안 하고 어느 건 집행하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그 문고리 권력으로서의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주변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권력을 틀어쥐고 어떨 때는 곳간을 열고 어떨 때는 곳간을 닫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 국민 지원을 자주 하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은 그다음부터 관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88%라는 한계를 그어서라도 그렇게 전 국민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료들 세금 주는 게 제일 아깝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싫어요. 그 관료들은 원래 또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이 강력하게 푸시해야죠. 야, 쏘는 건 내가 쏘는 거야. 너희는 닥치고 빨리 지급해. 이러면 되는 건데 그 관료들에게 다 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료들 머리 위에서 확실하게 틀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감인가? 그런 느낌이면 윤석열 아니에요? 다 틀어지고 있던데 보니까 검찰부터 해가지고 판사, 검사. 뭐 본인 자신이 관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를 틀어준 건 김건희 씨니까. 그렇죠. 그럼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건 또 우리가 또 범죄가 있는 분은 또 안 되니까 정가가. 그러니까 왜 민주정부에서 부동산이 항상 이렇게 망가지는가?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진단해 주셨는데 네.
관료들 때문이에요. 관료들이 다 그냥 부동산 계약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국민들이 주택난, 이게 부동산 문제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집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기본주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집을 갖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집을 구매하고 싶다. 네. 영끌에서 집을 구매하게 해준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공급을 많이 하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뭐 기본주택이든 뭐 싼 가격에 집을 사든 어쨌든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고 싶어. 근데 이건 24평짜리도 뭐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게끔 하자는 거야. 그게 기본주택의 형태로 혹은 뭐 기본주택 맞네. 기본주택도 얘기하시려고. 기본주택은 다음 주에 신민정 평론가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립적인 느낌이야. 여기는 너무 제가 좀 걸러들어야 되니까. 오늘 맘스 시사는 기로 시작해서 기로 끝났어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기였어요. 기재부로 시작해서 기본주택.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도 결국 관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그 선출된 권력이 관료들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개혁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매번 민주정부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관료들의 그런 속성과 그들의 욕망을 알고 이들을 틀어주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정권교체 여론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예. 관료들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관료들 바뀌긴 어렵고요. 선출된 권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하고자 하는 개혁을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거 못할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하세요. 결국 기본주택이랑 기본소득으로 또 마무리하시니까. 두 건 하셨네. 오늘 두 건 하셨네. 그죠? 기재부까지 3기 하셨어요. 기재부, 기본소득, 기본주택. 네. 자, 오늘 맘스 시사 저는 나름 뿌듯하다는 생각을 너무 해요. 따뜻한 아줌마들 다 모였다고 지금 댓글에 엄마들. 예, 저는요. 이분 이제 개그도 하시네. 신민정 평론가. 네, 다음 주에도 효녀 신청 기대를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따끈따끈한 맘스 시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